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아침에 그 해외 선물 쪽 상퍼머티 거래하는 쪽이랑 얘기 좀 했었어요. 네네. 그 본부장이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제 이제 막 쇼스 퀴즈 나오고 난리 났나 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생각엔 팔라듐 질러놓고 막 니켈 질러놓고 하면 돈 벌었을 것 같은데 쇼친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식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막 과거 이제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고 다니냐면 이렇게 쇼스 퀴즈 나오고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막 더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 과거에. 아닌가요? 뭐 GME 사태나 응, 게임스탑 사태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정치적 이슈는 응, 사실 예단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치. 막 그러니까 과거에도 많이 배웠던 적이 있다 보니 이번에 러시아 관련해서 스위프트 배제한다고 발표가 나왔었을 때, 즉 지난주죠. 지난주 위클리에서도 많이들 러시아 전체적인 은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들 많이 이제 일각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이란 사태 때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란 사태 때도 미국이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다. 왜냐 11월부터 제재니까 그러면은 5월 달에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은 시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그 이전에 기업들은 조달 루트를 다 변경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뛰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정학 리스크 단에서는 뭔가 그렇죠.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다 보니 좀 예단하고 싶진 않아서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금 뭐 오늘 아침만 해도 거의 종말론 분위기예요. 뭐 이게 70년대 얘기 나오고 이제 뭐 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아침에 아무-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뭐,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유가랑 MSCI 이머징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딱 그때만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유가는 더 날아갔었다. 네. 그러면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저도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오늘 아침에 최악으로 빠졌을 때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뭐 트레일링 PBR 얘기하고 이제 전에 한번 인터뷰에서도 트레일링 PBR로 한 배가 2,480, 7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금융이 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정도 가는 건데 그 안에 뭐 슈팅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아래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다 도망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침에 그냥 전화 오면 그 말씀 꼭 드리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30원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나라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면 그 정도 오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정도 와주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상한 눈으로 봤을 때니까 내가 이거 항상 PT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또 왔어요 지금 또. 그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원하는 이제 뭐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막 이랬지만 1230 왔더라고요. 그것도 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어닝 추정치도 높다 말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냐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스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낮출 것 같거든요. 뭐 낮춰질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제일 두려웠던 건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냥 마구잡이로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왜냐면 이 유가 이렇게 오르면 다 디플레 우려가 생기거든. 경기 침체 우려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항상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너무나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 갖고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고 그거의 대표적인 유가거든요. 유가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결국 별다른 게 안 나와서 미국을 좀 못 믿는 것 같다. 최진영 연구 얘기해 줬는데 뭐 미국에 보관이 있는 건지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데들도 이렇게 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투자도 그쵸. 해야 돼. 바로 그렇죠. 못하죠.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러시아 이슈가 유가 측면에서 단 하나 걱정은 딱 이거예요. 러시아 이슈가 이게 정말 가늠이 안 돼가지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그때는 또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니까 유가 어떨지 지금 그것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사실 이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정말 예단하기가 싫은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 하우스의 방향성상 유가는 어쨌든 지난 연간 전망에서 상고 하저를 외쳤는데 여전히 상고 하저는 맞다라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정한 리스크 구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방향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과거 때를 보면은 유가가 이 같은 지정한 리스크가 노출됐었을 때,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2014년 돈바스 사태라던가 내지는 2018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었을 때, 그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은 7개월까지도 높은 레벨대가 유지가 돼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방향성상 하우스 뷰상 상고 하전은 계속 일단은 유보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 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일단 말씀드렸고, 지금 러시아발 원자재 쇼크가 심각하게 들어간 상태죠. 저희는 지난주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스위프트 배제로 인한 탈러시아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리스크에 민감한 원자재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나 석탄, 그리고 밀가루나 옥수수, 브렌트유, 니켈,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좀 프리미엄이 많이 할인됐기 때문에 다시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봤었는데, 그 변동성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같은 원자재들 중심, 지금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이 2번에서처럼 오른쪽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발 리스크 민감도가 높은 원자재들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 기업이 지금 뭐 숏에 대한 베팅 뭐 얘기했으면서 숏 스퀴즈 그래서 낮다라고 막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에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 해외 기업 아니야? 네. 무슨 거 있어? 그냥 모 회사입니다. 뭐 해외 근데 기업 아직까지는 일단 루머긴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돌고 있는 말인데 뭐 그 사람들이 니켈 뭐 이렇게 한 거 쇼스키지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 거는 뭐. 예, 뭐 그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인데, 일단 이 같은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가 좀 형성됐다라 보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들 원자재만 날아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다른 원자재들도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걱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페이지 4페이지의 위에 상단 그림 3번과 4번을 봐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같은 경우, 즉 2014년 돈바스 전쟁 때나 내지는 그림 4번에 2018년에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를 보면은 당시를 갖다가 집중해서 보면은 러시아의 민감도가 낮은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라던가 주석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연이라던가 백금, 이런 애들일 텐데, 문제는 이런 애들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얘네들도 갑자기 반응을 갖다가 좀 빨리 하고 시작했는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5번을 봐주시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와 도돌이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리스크에 민감한 원자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결국 석유죠. 근데 글로벌, 왜냐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2대 생산국이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글로벌 6대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감하게 작용을 했었죠. 근데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들 에너지 가격이 날아가면서 유럽에 있는 금속 생산 업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감산에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나 아연단에서는 니르스타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쪽이라든가 글렌코어라든가 이런 애들이 대부분 감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에너지 가격이 다시 또 떠오르면서 이런 것들은 기업 단에서 결국 감산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러시아발 원자재 쇼크가 이제는 파생 효과를 갖다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제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인가 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 어떤 고객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리가 과연 어떤 모멘텀을 받아야 여기서 더 날아갈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중국 부양책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모멘텀을 받으려면 유가가 120불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했었는데, 왜냐? 결국 물가니까요. 유가 단에서 결국 유가가 날아가면, 에너지 가격이 날아가면 결국에는 생산 비용 단에서, 물류 비용 단에서 같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파생 효과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림 5번을 봐주시면은 그림 6번에 페이지 5페이지에 그림 6번에 과거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유가 상승률을 갖다 놓고 보면 QOQ로 70년대 때 오일 쇼크 때만큼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오일 쇼크 때 과연 원자재들이 파생 효과가 이루어졌고 정말로 그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느냐? 그 바로 밑에 표를 갖다 봐주시면은 이거는 물가 압력이 강했었던 시기 때 자산별 성과입니다. 본다면은 실제로 1차 오일 쇼크 때를 갖다 놓고 보면은 유가가 213% 날아갔었을 때 해당 구간 때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잖아요. 금이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동반해서 다 날아갔었다라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2차 오일 쇼크 때도 보면은 에너지가 날아갈 때 금도 날아갔는데 원자재도 같이 어쨌든 상승했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원자재의 파생 효과가 에너지단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림 7번을 봐주시면은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의 주간 상승률을 갖다 놓고 보면은 즉 1970년대 때 오일 쇼크 때를 갖다가 압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치면은 더 날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 즉 파생 효과는 결국 에너지에서 비롯됐다. 결국 러시아발 이슈는 기존에는 러시아발 리스크가 민감한 원자재 중심으로만 하다가 이제는 그걸 압도해가지고 여타 원자재로 파생되는, 즉 작년에 하반기 때 이루어졌었던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결국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6페이지에 표 2번에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 그동안 계속 이걸 보여드려 왔었어요. 이거 그림이 내가 PT 갖고 다니면 농담처럼 그랬다니까요. 그 팔라딘이 1등이어가지고 네. 누가 나한테 팔라딘 투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했었거든. ETF죠. ETF. 네. 근데 안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주위에 한 사람도 있나 이거? 근데 이제 들으시고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표 갖고 세미나 할 때마다 이거 꽤 갖고 한 달 넘어가지고 이 그림 만들어져. 제가 아마 1월 말 때쯤에 그치. 저희 주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자재들이 러시아 전쟁 가능성을 갖다가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때 지적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고 할 때 등수 이 정도로 될 줄 몰랐죠. 사실은 그렇지.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철광석이나 기존에 없었던 뭐 이제 우라늄도 좀 추가를 갖다 해놨고 석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추가를 같이 해놨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사실 어제 난리 났던 니켈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니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생산 기업인 노릴스크 니켈이 러시아 기업이거든요. 그쵸. 이들 기업에 따라서 공급 차질이, 그러니까 니켈은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쇼스케지가 낮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겠고요. 니켈도 뭐 여러 가지 딴 데도 쓰지만은 뭐 배터리 쪽에도 한 7, 8% 쓰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배터리에 사실 니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근데 전체적인 매량 킬로그램 수로 보면은 사실 적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지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랑 좀 다른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스트 문제를 이제는 기업들이 전망치에 반영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음식료 업종들도 내가 이제 얼마 전에 편의점 얘기하면서 원가 저희 전이 원가를 갖다가 얼마나 반영시키는 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면 정가시키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그냥 그거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론을.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대값이 낮아지면 또 의외로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쟤네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항상 보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거 강의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방식들이 뭐 이렇게 근거가 있는 인과관계를 따지면 최재형 연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 인과관계만 따지면 항상 그거는 굉장히 투자 입장에서는 뒤따라서 후행적 해설에 불과하다는 거지. 인과관계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관관계라는 거는 잘 믿을 수가 없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추론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주식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하도 아침에 우울해들 하시니까 뭐 장목 금융위기 온다고 또 아침에 난리였잖아. 네. 난 전화 오면 사실 이 방송에 더 피한 것도 있어. 전화 오면 자꾸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추론할 수 있던 문제였다는 거지. 물론 더 심하게 러시아 이코노미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뭐 여기서 뭐 2,500간들 뭐 2,450 뭐 이 정도 간들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야 될 종목도 고르면 되는 타임인데 또 여기 와서는 또 다들 또 갑자기 뭐 별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아주 솔직히 최진영과 얘기하니까 좀 나보러 처음 좀 말하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럴 때 더 조용히 있어요. 왜냐하면 3,200, 300 할 때는 그렇게들 뭐 주식 사서 버텨야 된다. 3,000이 지지선이다 했지만 3,000도 사실 우리 계속 비싸다 했던 거잖아요. 거기도 그 기준이 뭐냐? 밸류에이션이야, 밸류에이션 그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건데 지금은 어떠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 보이니까 뭐 트레일링 PBR 한 배가 2,480이면 여기서 100포인트밖에 더 남았어요. 뭐 그러면 여기서 주식하지 어디서 주식하냐는 거지 내 말은. 난 사실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자꾸 얼마 전에 또 내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의견을 바꿨다고 또 시비 거는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다 삭제하고 차단해버렸는데 빈시시켜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들 교조주의자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막 무슨 신념, 종교, 믿음 뭐 이런 단어 제가 제일 혐오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도 어디 뭐 이런데 방송 같은 데서 연락이 와서 아침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또 얘기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하는데 여하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요. 이 표를 하나 갖고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고 우리 하우스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업종에 영향 주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고객군이 이제 금융 쪽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물 기업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실물 쪽에서는 이제 해지를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해지를 안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표가 좀 많이 좀 도움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그럼요.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근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결국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돼야 이 파생 효과가 차단될 수 있다라 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단에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사우디는 계속 이 유가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펙 사무총장이 절대로 러시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 수출 물량만 놓고 보면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500만 bpd거든요. 일평균 500만 배럴이면은 사실은 전체 공급이 1억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오펙은 왜 특히 오펙 플러스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방치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사우디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을 못 믿고 미국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표 3번을 봐주시면은 왜냐 미국한테 한두 번 뒤통수 맞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과거에 아픈 기억 갖다가 저희가 보고 사우디가 지금의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보수적인 석유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키가 사우디는 아니고 제가 볼 땐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일 텐데 표 3번을 봐주시면은 2018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러시아를 1월 달에 2018년 1월 달에 제재를 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재무부가요. 그러면서 4월 달에는 러시아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팔라듐이나 백금이나 니켈을 생산하는 노릴스크 니켈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루살과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즈프롬을 갖다 제재한다고 발표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었겠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핵협정을 탈퇴하겠다라고 경고를 보냈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제재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들이 나왔었겠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당시에 급등을 하면서 당시 8월 달까지도 급등 가세가 이어지면서 당시에 이제 뭐 100불 간다 이러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유가가 무너져 내렸는데 근데 그 무너져 내렸던 배경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그래서 사우디가 계속 좀 지금의 시장에 있어서 별로 안 나서려는 게 아닌가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미국의 조치들을 갖다 살펴보면은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반 오펙 관련돼서 반 카르텔 법안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갖다 제재를 하니까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자기의 우방들한테 대신 이 물량만큼 증산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의견을 갖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제재받을 걸 고려해서 비례 배분에 대한 증산 조치를 허용을 했거든요. 이때 베네수엘라랑 이란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가 증산을 갖다 해버리면서 사실상 공급 물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대체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는가? 결국에는 사우디는 뒤통수를 갖다 맞았다. 그렇죠. 당시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발표했다가 유예했다가 발표했다가 유예했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나중에 철회해버렸고요.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EU가 원인 이제 자기들은 동맹국들이 이란산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에 있어서 잠시 일부 유예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뭐 인도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대략 한 2개월 가량 유예를 갖다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러면서 또 공급에 대해서 사우디는 미리 공급을 해놨는데 유예버리면서 공급 물량 그대로 노출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미중 무역 갈등까지 터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같이 고꾸라져 내렸었거든요. 이 같은 과거의 사례를 갖다 놓고 보면은 사우디가 충분히 미온적인 스탠스를 갖다 유지하고 사우디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다가 유지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도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과 영국이 제재를 갖다 얘기하고 미국은 어제 보면은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3개 지역이 러시아산 석유를 갖다가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스위프트 배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이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상품 무역에 있어서 금융 거래를 중단을 발표해 줬고 BP라던가 쉘이라던가 이 같은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갖다 철수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겠고요. 지금의 미국의 조치는 그럼 어떤가? 2018년 때는 거의 판박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하원 같은 경우에는 에노펙 반 카르텔 법안을 갖다 통과시켰고 바이든과 이거 갖다 논의하겠다 얘기했고 바이든은 사우디 측에다가 걸프 3국에 추가 증산을 요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랑 조금 차이점은 미국 국무부는 이란에 있어서 이렇게 사우디한테 요구를 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이란 핵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베네수엘라 갖다 3월 5일 날 트럼프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급이 방문을 해가지고 제재를 갖다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를 갖다 중심으로 전략 비축률을 갖다 공동 방출을 갖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사우디는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산에 있어서 꺼리고 있고요. 근데 뭐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하지만 베네수엘라 가서 뭐 만난들 갑자기 막 그 다 시설도 낙후돼 있을 텐데 언제 그렇게 막 공급을 크게 늘릴 수도 없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독일에서는 에너지 제재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 끊어버려 러시아 거 끊으면 방법이 없거든 지금 내가 봤을 그쵸.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쉽게 못 끊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러시아 사우디랑 뭐 중동에서 엄청나게 증산해버리면 유가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올라왔는데 네. 뭐 정말 이게 최하로 가면 증산해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 때 아픔을 제가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당시에 왜 미국이 이란을 유예를 해줬고 러시아를 유예를 해줬고 왜 이랬을까 보면은 2018년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올해 11월 달이 중간 선거예요. 바이든의 지지율은 유가가 갤런당 전미 휘발유 소매 가격이 3불을 넘어가자마자 지지율이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유가라는 게 정말 도저히 희소해져서 없어져가지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증산을 맞먹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대표적으로 있는데 서로 이 정치적 이견 때문에 이런 거든. 그쵸. 근데 미국도 자고 이기주의거든 이게 지금. 근데 미국도 버틸 수가 없다는 건 내 말은 중간선거 있어서 방금 전에 이 말을 내가 세미나 때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종말론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유가가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고 뭐 어쩌고 수가. 근데 미국이 증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왜냐면은 바이든이 제가 1월 초 때도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은 자기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친환경을 포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월가들은 바이든의 이 같은 정치적 이념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갖다 정치적 모험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ESG보다 지금 에너지 펀드가 훨씬 더 성과가 좋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셰일 기업들 같은 영세한 셰일 기업들은 재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올라온 속도가 상당히 더딘 거죠. 그러면은 바이든한테 카드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셰일에 대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든가.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키스톤 엑셀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완화해 준다라든가. 내지는 이란에 대해서라든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물론 제재를 갖다 완화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은 그쵸. 제재가 완화되면은 어쨌든 언급만으로도 유가를 좀 진정시킬 수 있겠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이거 갖고서 갑자기 이제 핑계거리 생긴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종말이 왔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2,500 깨졌을 때는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사실 유가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전될지 모르고서 약간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안이하게 대처했단 말이죠. 오펙 플러스도 뭐 이렇게까지 가겠어? 푸틴이 이랬는데 큰일 났네 하는 순간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유가가 여기서 뭐 200불 간다부터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버들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니켈 같은 것도 이런 소스키즈 나오는 현상들은 아니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쫄리는 거거든요. 뭐든지. 아니 무슨 뭐 그 아무리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이것도. 포지션 쏠린 사람들은 그냥 손절 친 거예요. 이게 소스키즈 친 거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전형적으로 어떤 우려의 극한일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 뭐가 빠질 수도 있죠. 있는데 방법이 없냐의 문제이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유가가 최소한 이거 비슷한 사례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되게 고생했던 때가 코로나 때 최저임 연금 우리 마이너스 유가 갈 때 그때 아, 네.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이거는 종말이다 다 그랬잖아. 바로 유가 마이너스 유가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지금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약간 우리 시장에서 너무나 이제는 그냥 유튜버도 많고 너무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 좀 하면 다 쏠려가지고 또 이 뭐 큰일 났다고 했다가 또 이러면 다들 날아간다고 했다가 어쩌면 뭐 주시장에 좀 더 있었으니까 이럴 때 실제에서 오늘 이 방송 하자고 했던 이유는 유가 관련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도 오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래서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급등형이 보이겠지만 방법이 없진 않다. 내 생각이 너무 단순한가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카드는 저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보거든요. 카드를 쓰면 된다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지금 제재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래 봤거든요. 아니면 사우디한테 확신을 줘야지. 그렇죠. 이제 확신을 갖다 사우디한테 주고 확신을 주면 된다니까. 쉘 그 유정 닫아놨다고 열고 환경 규제도 약간 후퇴시키고. 그러니까 아예 러시아를 갖다가 세상에서 배제를 시켰더니 배제하겠다. 너네들이 그만큼 다 해달라라는 뭔가 뭐 문서화된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봐서 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러시아 완전 제외해도 그래 사우디 니네 그러면 내가 뭐 이란이 중에 사우디랑 뭐 중동만 맘먹고 나서줘도 이거 뭐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러시아산을 갖다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동산을 갖다가 안 쓰고 비중을 쓰다에 줄이고 러시아산을 갖다 중국이 충분히 다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치.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가 단에서 높아지는 이슈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중국은 좋아지는 게 싼 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부분이 보이는 거고 우랄유 쓰고 있으니까. 네. 문제는 유럽이 제일 고요. 유럽은 이제 머리 아픈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더 탈원전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원전 쪽이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막 대체 에너지에 뭐 풍력 온갖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원전이 원전.
원전 왜냐면 어제만 하더라도 벨기에 쪽에서 원래 친환경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 주장했던 당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 재검토 얘기를 갖다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독일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러시아를 갖다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러시아랑 장기적인 대치 관계에 들어가면 그 다른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쓸 거고 유럽이 제일 머리 아픈데 유럽 입장에서는 원전을 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여러 원전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가 이제 한전 얘기를 했더니 뭐 저런 종목 얘기하냐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한전 두산 이런 것들이 그런 관련된 것들도 있는 거고 방산도 계속 커지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그 블록화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광산된 것들 그렇게 찾아보면 되게 할 게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장이 이제 너무나 막 진짜 그냥 몰려다니는 게 너무 이제는 일상화돼 버려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인구가 늘어난 건 좋은데 이 주식 인구들을 어떻게 끌어안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말들을 해주고 달콤한 말들을 해주는 게 너무 익숙해진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을 이렇게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저희 채널 1위 오너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끔 약간 짜증 섞인 말할 때는 뭐냐면 그러면 본질이 뭐냐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엉뚱한 질문들 하고 있으면 완전히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장 좀 좋다 그러면 다 쏠려 다녀가지고 그때는 다 장기 투자 얘기하다가 여기 오니까 또 갑자기들 또 바짝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유가 그랬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유가잖아요. 유가도 미국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유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왜냐면 지정화 리스크라는 거는 예단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다 정도 우리가 좀 상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러시아 산단에서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이 보증을 이제 해줘야 되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 정도? 내가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생각해봐 중간선거 10월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가 서부 같은 데는 미국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유가 더블 이상 떴다고 지금 휘발유가 이거 놔둘 수 있다 보세요. 못 놔둬요 제가 보기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거를 치르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미국이 방법은 알고 있다니까요. 미국이 여기서 이제 미국을 안 믿는 거지 사우디가 담보를 해줘야겠지 아니요 무기를 줄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케이스가 제가 말한 건 지금 유가 바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남은 너무 희소해가지고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이 상황에서 이걸 파국의 시나리오로 갖는다는 건 전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런 우려들이 파국을 얘기할 때가 바로 의미 있는 현금을 좀 주식으로 다시 바꿀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 저도 사실 대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대비? 대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대기하지 마 지금은. 제가 주위에 요새 저녁 약속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투를 아니까 또 궁금하신 유튜브에서야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또 직접 얘기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말을 더 거칠게 하는 편이니까 나는 뭘 쪼냐 주식 한두 번 해봤냐. 근데 지금 상황은 유가 갖고서 너무 그냥 오늘 오버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0불 당연하고 거의 분위기가 지금. 저도 사실 조금은 쫄려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경제 위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그림에 있어서 유럽이 확실히 많이 좀 찌그러지고 있어가지고요. 유럽은 찌그러졌고. 예. 그러니까 생각해봐. 모든 거는 상대적이에요. 유럽이 찌그러지면 중국을 사야겠는데 중국은 러시아랑 관계가 좀 있어. 중국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좀 뭔가 블록화되는 느낌이 있으면 그 외 이머징에서 좀 안전적인 것이 어딜까? 지금 외국인은 근데 거기 결정적인 게 오늘 딱 나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화가 1230원, 40원이 왔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갖고 그러냐면 이게 언제 한번 와야 돼. 오면은 그때는 내가 바이콜을 해야지 했던 그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왔어. 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들한테는 당연히 콜을 하죠. 몇 군데는 내가 왔어요. 이 정도면. 제가 아시는 채권 트레이더 분도 원화 1200 뚫고 저길 때는 되게 좀 좋게 좀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그래도 꽤 오래 봤잖아요. 근데
근데 물론 이게 1200원 안 넘어가고 끝난 적도 1180원, 근데 2018년 그럴 때는 1180원 정도였던 것 같고, 뭐 근데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 그때마다 이상하게 암울할 때 이래요.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고, 뭐 되게 불안해 보이고, 뭐 무역 적자도 커질 거 아니에요. 수입액이 느니까. 그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2,500이 간들 그걸 내가 정확하게 뭐 지수 고점은 얼마고 저희가 그래요. 3,200~300은 내가 모르겠지만 3,000 이상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했던 거고, 반대 2,500이 가도 2,600 전후에서는 너무 쫄지 말아라가 저희 생각이에요. 오늘 뭐 최진현 연구원 자료 갖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랬을 때 가장 우려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볼 텐데, 가장 우려 큰 게 유가거든 지금 상품 가격. 그 누구보다 상품 코스트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도 그런 막판 징후들이 보인다. 슈팅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또 원달러도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아무도 그 얘기를 주목 안 하고 있더라고. 신기할 정도로 오늘은 다 이제 이 얘기예요. 보통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주가가 돌아선다. 제가 봤을 때 웬 헛소리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니 그럼 2차 세계대전 났을 때도 거래 정지했다가 바로 주가 올랐던 건 뭐냐면, 일단 뭐 전쟁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대전 때도 주가가 올랐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좀 뭐 여기서 뭐 이런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백서 베이식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 기업들이 가치에 대비 주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도 봐야 되고, 매크로 변수가 여기서 얼마나 더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면 장이 좋아진다 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쫄지 마셔라. 지금 또 이럴 땐 너무들 또 겁을 내. 이 정도 오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차원에서 좀 언성을 높인 거니까, 이베스트 입장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은 그 나이가 들면 센티해진다고 이제 뭐 최진현 연구원이 또 가끔 얘기했지만, 뭐 제가 60 넘어서까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신이 6인데. 그럼 앞으로 뭐 얼마나 내가 이걸 더 하겠어요. 더 한데 옛날처럼 이거 누구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유튜브 채널이 생기는 하나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 수 있어 좋은데, 특히 의리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송 가서는 말도 되게 이제 조심하게 돼. 뭐 말만 좀만 이렇게 하면 또 막 댓글 달리고 그러면 나는 댓글 같은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뭐 어떤 분은 차근차근 세미나처럼 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격앙되게 합니다. 저는. 네, 격앙되는 주제 핵심이 어제도 주제 핵심이 유가였어. 최진현 연구원. 예. 근데 유가 내가 이 얘기만 계속 당신 말 들은 대로 하는 거야. 뭐냐면 미국이 맘먹으면 되는데 참 미국도 이게 여러 가지 데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것 같다. 사우디고 뭐고 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을 강구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 뭐 유럽도 탈원전 하겠다 했다가 선회하는 것처럼 미국도 사실은 선회할 수 있겠죠. 왜냐면 중국조차도 원래 탄소 중립 그렇게 작년에 드라이브 그럼. 세게 걸다가 올해 갑자기 톤다운 해버리면서 선회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새 탄소 배출권 가격 봤어요? 예, 급락을 했죠. 급락 정도가 아니야. 그냥 다들 환경 떠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요새 뭐 유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친환경을 가야 돼서 뭐 다시 뭐 태양광이 되고 이런 얘기하는데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풍력이 된다, 태양광이 된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고 가장 효율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어. 이제 각자 경쟁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할 것들이 보인다고 할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제가 무슨 여기서 제가 무슨 주식 유튜버도 아니고 여기서 뭐 종목 뭐 사세요. 무슨 사이버 애널도 아니고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종목들은 제가 커버하는 종목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뉘앙스를 보세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린 게 뭐냐면, 커머디티 가격 중에서 정가를 잘 못 시킬 것들이 있을 거고 정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답입니다. 답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 또 괜히 언성 높여서 했는데 뭐 더 얘기할 거 예. 마무리 짓시다. 그래서 예. 유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오늘 최진현 연구원. 왜냐면 이 정도까지 올 줄 저도 몰랐는데, 이 정도면 200불, 300불 얘기는 좀 오버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근데 저는 뭐 일단은 그냥 지정한 리스크에서는 가격의 레벨을 그냥 방향성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봅시다. 뭐 주가는 여기서 더 흔들릴 것 같은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멍하니 당하기만 할 시장은 아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함께 고민하시죠.